오늘 첫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24일, 31일 3회에 걸쳐서 이러한 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수고했던 전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아마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올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를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또 발표해서 하나의 큰 자료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헛되진 않을 거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서구청에서는 우리도 이곳을 문화충전소로 지정을 해줬고 또 이 문화충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됐는데 두고두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청소년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한 번쯤 보존해 보고 싶고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겪은 대한민국의 금이 현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있고 또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멋있는 역사서를 발간할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루하루 야금야금 진행해 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은 일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 온 그러한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을 발표하고 또 듣고 서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전쟁 70년 기념 전시에 참여하게 된 남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주제 3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3가지의 판넬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판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의 간략한 전개도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보이시는 대로 이제 연두색은 이제 당시에 인천 땅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바다,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당시에 참전했던 전투기와 전함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영어로 레드, 그린, 블루 빛이라고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이 작전의 주체 자체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미도 앞바다는 그린 빛이, 그다음에 인천 북부 바다는 레드 빛이, 그다음에 인천 남부 바다는 블루 빛이라고 표기했던 걸 참조해서 그대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어느 순서로 전개되었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이제 9월 15일 아침 6시 반에서 8시 반 정도에 이제 그린비치, 그러니까 월미도에 먼저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 반 정도에 이제 레드비치와 블루비치, 그러니까 인천 북부와 남부에 동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제 전투기로는 F-4U 콜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4 스카이레이더라는 전투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전함은 이제 마운틴 맥킬리함이라고 합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국군은 이제 열세에 있던 전황을 뒤집고 유엔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시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전시물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의 경과를 이제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이 모든 그래프에서 이제 노란색은 이제 북한이 점령한 땅이고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차지한 땅입니다. 일단 1945년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는 이렇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 6월 25일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비할 여력이 없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국군이 부산 인근까지
내려가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천 상륙작전 기억하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갑자기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부근이 이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1950년 11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11월쯤에는 이제 북한이 열세에 몰린 건 알게 된 중국군이 이제 북한을 도와주러 참전을 해요. 그래서 1950년 11월부터 1951년까지는 이제 다시 서울을 뺏긴 상태로 약간의 열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1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는 이제 휴전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휴전 협정을 하면서 지금의 현재 국토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죠. 네, 두 번째 발표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사진을 담은 게시물을 하나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미군들과 대화하는 피난민들의 모습이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짐을 이고 걸어가는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이제 피난촌을 꾸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고요. 네 번째 사진에는 이제 그 배 정원을 아득하게 초과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는 두 번째 사진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이제 피난하면서 짐을 옮기고 있는 피난민들의 모습을 이제 흑백으로 그려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끝부분에는 이제 1950년을 대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어머니와 아이의 부조를 한번 만들어서 부착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자료 전시회 조형 제작 맡은 자원봉사자 김민혁이라고 하고요. 제가 만든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총기 모형들인데요. 두 가지 총인데 하나는 M1 게런드, 하나는 M1 카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약간 작은 거 M1 카빈이라는 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M1이라고 하면 미군에서 부르는 제식명이에요. 게런드라는 개발자, 존 C 게런드라는 개발자의 앞에 이름 따서 게런드라는 이름이고, 이 카빈이란 총은 기병총, 그러니까 말을 타는 병사들이 쓰는 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움직이는 말 위에서 긴 소총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길이가 짧고 가벼운 소총을 만들어 썼는데 그게 카빈이라는 용어의 유래고요. 그래서 현재는 물론 지금 시대에 기마병이 쓰이진 않지만 이 카빈이라는 말이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도 여러 총기 명칭에 자주 쓰이고 그래요. 그래서 뭐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 서든어택 이런 거 하시면은 M4 카빈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카빈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개발은 1983년 미 육군 병기과에서 제안된 총기 도입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총과 기관총 사이에 위치한 좀 가볍고 짧은 소총을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안이 된 총이고요. 그래서 여러 총기 제조사들이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941년 9월에 윈체스터라는 회사의 기종이 채택돼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45년 9월 2일에 종전선언과 함께 생산이 중단됐고, 그때까지 생산된 총기는 대략 600만 정이 넘는 수로 굉장히 많은 수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이 카빈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 1945년 9월 2일에 종전 선언이 되고 대한민국은 해방 선언을 했죠. 그래서 해방 직후 이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에 폭동 진압 및 치안 유지 목적으로 들여온 게 시초고요. 그래서 최종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하게 확장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50만 정에 달하는 M1 카빈이 한국에 공급됐습니다. 근데 본래 당시 주력 소총은 미군 주력 소총인데 이 M1 게런드라는 소총이거든요. 이제 미군은 이 소총을 주력 소총으로 썼고, 그래서 당연히 한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 소총을 한국군의 주력 소총으로 쓰게 됐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M1 게런드는 카빈이라는 소총보다 조금 더 커요. 실제 길이는 110cm 정도인데, 근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5c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M1 게런드라는 총은 굉장히 큰 소총이었죠. 그래서 이 90cm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대략 20cm 정도가 더 짧은 카빈 소총을 한국군이 더 많이 애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빈 소총은 한국인의 체형과 어울리는 가벼운 무게와 짧은 길이 덕분에 이제 최고의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6.25 전쟁의 주력 소총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 이후에는 M1 게런드보다 더 많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전 종전까지도 꾸준히 사용됐고 심지어 2014년 그러니까 60년 가량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예비군, 특히 향토 예비군의 주력 소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달린 거는 제가 느낀 점을 조금 정리해서 쓴 건데요. 사실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퇴출돼서 지금 세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에 저는 뭐 총기나 역사, 이 전쟁사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원래 알고 있는 총이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정도만 물어봐서 알까 말까 하지 주변 사람들은 뭐 보통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군대 다녀오신 분은 K2나 이런 거 아시겠지만 그래서 총도 그렇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오래되면서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래도 거진 반세기 동안 쓰여온 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쟁사를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갖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그래서 카빈 소총뿐만이 아니라 이를 들고 싸우시던 많은 분들까지 또 빠져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박물관이나 현충원에서밖에 이분들의 이름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카빈 소총과는 다르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희생정신과 헌신이 이 카빈 소총과는 다르게 잊혀지고 녹슬고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70년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천 상륙작전이랑 여기 되게 길게 써져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메가더 장군이 북한의 남침 이후 인천 지역에 대한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메가더 장군의 계획이자 메가더 장군이 예상한 대로 인천의 적 방비 태세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고 9월 15일 새벽부터 개시한 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은 약 2,000명밖에 되지 않을 쉽게 제압하고 인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이제 상륙작전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여기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있는 이제 군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의 계획인 인천 상륙작전의 지도도 이렇게 넣어 보았고 이제 이쪽 보시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았어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작전은 북한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남한은 겨우 버티는 가운데 상황을 뒤잡을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일이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을 지켜냈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전쟁에서 여러 차례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배울 때는 그냥 뭐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을 되찾고 이제 메가더 장군의 계획까지 알게 되니까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뮤지컬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전쟁 키워드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삶에 파묻혀 지치기도 하고 한국 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좀 더 재미있고 쉽게 한국 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방법의 하나로 뮤지컬을 떠올렸습니다. 뮤지컬은 작품마다 한국 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조금은 소외되었던 개개인의 이야기를 각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뮤지컬은 군인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룬 여신님이 보고 계셔입니다.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어른들을 위한 아름다운 동화 같은 뮤지컬입니다. 극중 배경은 총성이 빗발치는 한국 전쟁 가운데 있는 조용한 무인도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한국군과
북한군이 이곳에 표류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서로를 적대시하지만 점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군인들은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전을 펼치며 미움과 다툼, 상처가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 희망과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뮤지컬의 첫 번째 키워드는 후유증입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은 한반도 전체 국제사회에 있어 모두에게 전쟁 후유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토는 폐허로 변했고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남북한 간의 이념 대립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UN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한 말입니다. 한국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세계 각국에서 해외 원조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말 한강의 기적과 같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면서 한국 전쟁은 새로운 희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또한 한국 전쟁이 낳은 전쟁의 참혹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순우로 하여금 배를 고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신의 존재를 믿는 척하였던 군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워했던 첫사랑, 누이 동생, 어린 딸, 어머니를 여신에 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폐했던 전쟁 속에서 다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는 지금 떠나가는가 멀어지는가 첫 곡의 가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고민해야 할 문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뮤지컬은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소재로 한 귀환입니다. 뮤지컬 귀환은 한국전쟁 70주년 육군 제작 창작 뮤지컬입니다. 주인공 승호는 승호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함께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겪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친구들의 유해를 찾게 됩니다. 현재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1만여 위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여 위의 호국 영웅들이 산야에 묻혀 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관객에게 전쟁의 긴박함과 함께 유해 발굴의 숭고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뮤지컬의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전쟁 당시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와 학산리에서 북한군의 대공세에 몰린 대한민국 국군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고 추후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남겼습니다. 뮤지컬 귀환은 6.25 전쟁 참전용사 승호가 전사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 다부동 일대 산을 헤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승호는 한평생을 바칩니다. 작품은 참전용사 승호와 현재의 6.25 전쟁의 한가운데 소용돌이 쳤던 과거가 교차하며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관객에게 6.25 전쟁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줍니다. 공연장 로비에는 실제 6.25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사진과 유품을 전시하여 그분들의 유해 발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참전 용사들의 미수습 유해가 아직도 12만 3천여이 남았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뮤지컬로 제작하기는 다소 무거운 소재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육군 본부는 뮤지컬을 올렸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올린 극을 통해 국민은 조국의 소중함을, 장병들은 위국 헌신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뮤지컬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서울 1983입니다. 1983년 6월 여의도에서 민족의 대통곡이 시작됩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로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을 남긴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뮤지컬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1983년도는 이산 가족들의 애끓는 눈물과 만남의 희열로 기억되는 한 해입니다. 전후 헤어진 가족의 아픈 상처를 저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제 몸을 흡수하듯 일을 하면서 애써 눌러왔던 그 감정들이 이산가족 찾기라는 기적같은 방송에 의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해 1983년에는 TV만 틀면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TV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음식점에서도 노래는 끊이지 않았고 대기실이든 목욕탕이든 TV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노래가 흘러나오는 TV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기적 같은 방송, 아니 방송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KBS 특별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 무려 138일간의 생방송, 78% 시청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이 프로그램은 그해 1983년도에 우리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애끓는 이상 가족들의 상봉 장면이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어머니, 그렇게 부모를 잃은 채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되어 나타난 자식, 헤어졌던 형제와 자매 친지들, 그들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이라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채 마치 아이들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뒹굴었고 반가움에 털썩 주저앉아 실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상시라면 방송사고에 해당하는 장면들이지만 당시 시청자들은 그런 체면이나 격식 따위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발견할 수 없는 이 방송의 시작은 생각보다 소소했습니다. 90분짜리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던 것이 당시 진행자였던 이지연 아나운서는 방송 전까지만 해도 10가족 정도가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사연과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애초 150명을 초대했던 방청석에 무려 1000명이 넘게 이상 가족들이 찾아왔고 방송 중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연장 방송을 해야 했고 그렇게 시작한 방송은 무려 180일간의 연장 생방송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움입니다. 이처럼 서울 1983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이상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방송은 138일 만에 종영되었지만 이상 가족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난 사람보다 못 만난 사람이 더 많고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가족의 문제는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 간의 간극은 때로는 봉합하기 힘든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픈 현대사가 남긴 상처의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이 극을 보며 우리는 단순히 이상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통일되기 전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둘러야 할 것은 이상 가족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983년도에 이상 가족들을 찾습니다라는 방송 풍경을 일상화시키는 일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상태이며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통해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희생된 그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된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들은 큰 상처를 입거나 죽었으며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해 발굴조차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의 후유증으로 남아 그리움의 한을 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멀어지는 걸까요? 전쟁을 통해 남은 것은 넓은 땅과 정치적 이념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아픔입니다.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많은 이들의 희생과 아픔을 통해 만들어지고 쌓아진 일상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후유증, 희망, 희생, 가족, 그리움. 앞서 내용에서 언급한 이 키워드는 모두 개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적 사실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키워 모두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꽃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뮤지컬을 통해 한국 전쟁을 접하고 다양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교육 같은 면모를 보이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통일 교육의 학습 방향으로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된 젊은이 세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젊은이 세대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통일 의지 결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학습 방향을 넓혀 나가야 하고요. 우리 민족의 장기간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이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동질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역사와 전통, 문화,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끈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를 먼저 건설해서 이것을 점진적인 단계로 남북 공동체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대립을 막고 분단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적십자 회담이랑 이산가족 고향 방문, 공연단이 교환 방문해서 공연하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남북은 긴 세월 동안 단절되어 오면서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생활 가치관, 언어 차이를 이해하면서 좁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시로는 금강산 관광하러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철도 연결하기, 아니면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처럼 뽀로로 같은 거나 결의말 큰사전 공동 편찬처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도서가 2가지 있는데 10대와 통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랑 교실에서 만나는 평화통일 교육 24가지 방법입니다. 이 위에 10대와 통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는 남북 관계랑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주로 이끌어왔는데 이 이유가 어렵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이 낄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저희가 이제 젊은이 세대가 주로 통일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지를 드러내는 그런 책입니다. 이 밑에 있는 책은 한 사람이 10여 년 동안 이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두어서 더욱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약간 소주제별로 나눠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방법,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유용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의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인데, 일단 현재 통일 문제는 민족이라는 차원보다 정치적이랑 경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 통일 교육도 비정치적이고 민족이라는 범주에서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을 또 무시하기에는 조금 안 된다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좀 문제 같고요. 또 청소년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인식이 조금 안 좋고, 또 통일 교육에 대한 교과목이 사회에서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 교육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강조만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일을 직접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의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보다는 저희 청소년들이 통일이라는 소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SNS나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를 이해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희 이제 남북한의 체제 차이랑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 생각 한마디 할 수 있나요? 저의 생각이요? 준비 다 하고 나서 네. 느낌이 어땠는지. 이거 준비 다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평화 통일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전쟁의 이야기가 역사 속의 이야기인 것만 같이 느껴지는 현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희생한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이 보다 가까이 느껴질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한국전쟁의 처음 모습과 마지막 추운 겨울의 기록까지 살펴보는 한국전쟁 마지막 겨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으로 왔어. 먼저 대한민국 국군의 경계태세가 이완된 상태였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은 서해안의 옹진반도를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의 방어 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며 기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 행위를 침략 행위로 선언하고 전투 종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전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녀오다가 인민군대에 끌려갔던 한 남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학교에 있다가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인민군대에 끌려오게 되었고 매일 혹독한 군사훈련 끝에 곧 있으면 전쟁에 투입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를 찾으려고 멀고 위험한 곳에 오셨지만 몸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가족과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전쟁에 투입되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투입되었던 군사들뿐만 아니라 고단한 피난 생활을 했던 국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니와 판자로 움막집이나 핀잣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최선이었던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방국이 원조한 구호식량과 나무껍질,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고 이를 한데 모아 끓인 꿀꿀이죽이 피난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영양 공급원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야 했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6.25 한국전쟁이 3년 동안에 걸쳤고 비극적인 전쟁으로 남북한을 막론하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또한 엄청난 전투병력 손실이 생겨났고 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전쟁 희생자가 발생되었고 결국은 휴전협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상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려왔었고 누리고 있는 자유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에서 힘써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때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분단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북침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였던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한국전쟁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으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는 자세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과 아직 살아계신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역사를 조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천이라는 역사적 장소에 대해서 근대화 역사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천은 실제로 이 역사적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이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척하비를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에게 실세를 물려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 고종이 집권하고 난 뒤에는 인천의 역사적 영향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실제로 강화도 조약과 제물포 조약이 인천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조선의 악화된 경제 때문에 이모곤란이 간접적으로 야기되었고, 이런 이모곤란 때문에 이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맺고 있는데요. 이 제물포 조약 때문에 나중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갑신정변은 앞선 강화도 조약과 제물포 조약 때문에 이 시민들의 반일 감정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해서 이들은 3.1 천하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6.25 전쟁 때 이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에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많은 전쟁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과 제물포 조약처럼 인천은 제가 볼 때 글로벌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한 특성은 실제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약 체결지의 대부분이 다 인천이었고, 제물포에서는 각국의 그런 영사관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영사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많은 글로벌한 역사적 사건을 지니고 있는 인천은 현재까지도 그 위상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인천공항 등에서 우리가 인천의 글로벌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천 청소년들이 점점 더 글로벌하게 바뀌어가는 사회에 대응하여 인천의 글로벌한 특성을 더 살려서 인천이 세계화의 중심지로 뻗어나갈 수 있게 같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조사를 하게 된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하고 소개해드릴 작전명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작전명을 가진 작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김일성의 부대는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단 4일 만에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1950년 6월 28일에 북한군에게 함락당했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동쪽을 제외한 한반도의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1950년 7월 7일에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이끌고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이때 작전을 맡은 장군님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낙동강 동쪽 유역에서 전면전을 펼친다면 적의 주력 부대가 너무 강하므로 아군에게 오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인천에서 상륙을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서울과 매우 가깝습니다. 약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서울을 다시 수복한다면 수도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적의 주력 부대에게 심리적 타격감을 주게 됩니다. 둘째로 모든 길은 서울로 나 있습니다. 서울의 도로를 차단해버리면 적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과 탄약 공급이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적이 가장 방심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15일 밤 12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륙작전 성공 시간은 단 2시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양동작전에 있습니다. 이에 메가더는 마치 상륙할 것처럼 거짓 문전을 적에게 흘리고 아예 병력을 상륙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짓 상륙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북한군의 시선은 전부 다 이 상륙작전으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상륙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첩보부대를 구성합니다. 이 첩보부대는 은밀히 인천 지역으로 잠입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고 적의 해안포의 위치, 병력 규모, 그리고 수로에 배치되어 있는 길의 위치와 제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작전으로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은 메가더의 지조로 성공하였고 서울을 9월 28일 수복을 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또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38선 밑에 위치해 있던 주력 부대는 보급로가 끊겨 오합지졸이 되고 우리 국군은 북진을 하여 결국 11월 1일에 압록강과 두만강 지점까지 밀고 올라가게 된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인천 상륙작전의 내부 사항과 결과적 피해들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정사상륙작전에 동원된 인력들 덕분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었으며 이 학생들은 국도 7호선을 봉쇄하고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철수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그저 교란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고립된 학생들을 구출하려 구조선을 보냈지만 일부는 배에 탔고 배에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군에 의해 대부분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작전에 동원된 첩보부대는 전투 중 부대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장교들이 북한군에게 포위되었고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결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거나 죽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죽음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과 지도자들의 힘도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서는 여기서 장사상륙작전처럼 저희의 애국심으로 뽑히게 된 770명의 학도병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항상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25 전쟁의 배경과 결과를 안내해드릴 최민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6.25 전쟁 당시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하기 이전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서는 5년간의 중국 내전이 끝나고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뒤 대만선을 중화민국으로 선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나라인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패권전쟁을 하던 소련은 1949년 8월 29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양대 측인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핵전쟁이 되었고 핵전쟁은 양측의 파멸을 불러오기 때문에 양측은 전쟁을 꺼려하여 냉전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 배경이 된 에치스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대표국가인 소련과의 핵전쟁을 꺼려하고 거의 1950년도까지 전쟁을 계속한 중국 역시 전후복구 사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분간에 더 이상의 큰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3차 대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때문에 대만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 전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에치스 라인에 대만과 대한민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쟁 배경으로 한반도가 독립된 이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의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각각의 정부에선 이념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을 숙청하며 내부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국은 소련과 미국에게 군사 원조를 원하며 무력 통일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북한의 본격적인 남진이 시작되기 전 양측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교전이 수차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전 소련은 북한에게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어 여러 군사적 지원을 주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당시의 국제전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남한에 대한 군사원조는 낭비라고 생각하여 원조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남한에서는 전차나 전투기도 없었으며 그 외 군수문자를 생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5일 일요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열세였던 국군은 대부분 패퇴하고 대통령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이후 미군과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참전을 결정하였고 미리와 했던 주일 미군과 함께 낙동강까지 후퇴하며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전세가 역전된 이후 연합국가 국군은 북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앞둔 유엔군과 미군은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했지만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가 자유진영에 의해 통일된다면 자신들의 수도인 베이징과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순망치한 이론을 내세워 한반도에 파병하였습니다. 중공군은 총 3차의 공세를 펼치며 연합군을 패퇴시켰고 결국 서울을 포기하는 일사후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신군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몇몇과 자식들만 징집을 피해 피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망적인 생각과 다르게 미국과 유엔군은 일사후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만약 계속 패퇴한다면 유엔군은 모두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로 망명시켜 계속해서 항전한다는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이후에 유엔군의 재반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될 뻔했습니다. 1951년 1월 말부터 재반격이 시작하고 치열한 국지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되어 지금의 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의 첫 번째 결과는 민족의 분단을 이용하는 독재자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동족산전의 비극은 끝났지만 6.25 전쟁이 남긴 상처는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강력한 반권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수청하며 독재자의 길을 걸었지만 3.15 부정선거 이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 세계의 양 진영이 화해의 분위기를 풍길 때 박정희 정권과 북한의 김일성은 7.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분단의 아픔을 이용하여 남한에선 유신헌법과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새로운 독재정부인 제4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북한에선 사회주의 헌법과 주체사장을 이용해 1인 영구지배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결국 6.25 전쟁 이후 갈라진 우리 민족의 분노와 분단의 아픔은 독재자들의 권력 강화로 이용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두 번째 결과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빨강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긴 민족의 분노와 분단의 아픔을 독재들을 이용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미국 같은 강대국으로 인해 한민족이었던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미국과 친한 권력자들은 미국과 내통하여 우리 민족을 계속 분단시키고 민족의 분단을 이용하여 권력을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점차 모이고 세력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NL계열과 PD계열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했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의 독재국가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2015년 미국 대사를 피습한 사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 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또한 찬성하였던 NL계열과 PD계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저 그들의 국제를 막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시위를 하는 학생운동과 노동자운동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았고 이들 모두를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빨강이들이라 부르며 무장경찰과 군인들을 수입하여 수많은 민간인들과 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 시대에 살았던 일부 분들이 NL계열과 PD계열의 민족해방전선과 독재를 막기 위한 학생운동권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빨갱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현재까지 진보나 좌파를 정치적 이념으로만 생각하여 단순히 진보라는 이유로 또는 좌파라는 이유로 빨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세 번째 결과는 일본의 부활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추축국 세력이었던 일본은 미국에게 항복한 이후 전후 보상과 연합군의 견제로 경제성장에 큰 난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과거의 전범국이 아닌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최고의 병창기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에는 1952년까지 2,500개의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고 유엔군의 육해 공군을 위한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건설보험이 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투자를 받게 되었고 일본의 생산력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어 그 당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기업들이 되어 한국전쟁 이후에 일본은 과거 어떤 시절보다도 강한 경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결과로 중국의 티베트 합병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티베트는 이 정도 영토를 가진 독립국가였지만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중국은 티베트와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전 세계의 이몽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중국은 그해 10월 티벳을 침공하고 그 다음 해에 강제 합병하였습니다. 강제 합병된 이후 티벳인들의 독립운동은 치열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독립운동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1959년 티벳의 최고 지도자인 14대 달라이 라마가 인도에 만명을 가며 우리가 아는 지금의 티벳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장의 비극은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종전되어 있지 않았으며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겨준 처절한 아픔과 불행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엄청난 추다로 인해 경제 성장을 이뤘고 국경의 확장을 위한 침략 전쟁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의 수혜는 항상 당사자들이 아닌 제3국들이 이득을 봤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명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큰 파병을 하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만주족의 성장을 막지 못하여 청나라의 건국과 침략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장의 비극이 다시금 재현된다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제3국들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통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더욱더 심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수혜는 대부분 제3국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